이번의 주제는 법전에도 없는 재택근무, 법적 쟁점 5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나,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적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5가지의 사례를 들어 이와 관련한 사회 현상과 함께 그 쟁점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재택근무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커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하고 최소 1개월 동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근무하면서 통신기기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자신의 비좁은 주거 여건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회사의 지시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거 환경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협약, 지역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되, 신의 성실의 원칙상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주거 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무리하게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이 반지하방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재택근무가 참 곤란하겠죠.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해 있는 주거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지하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전체의 1.71%, 방 한 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약 8.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노사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실정을 보면 모든 직원들에게 예외 없이 재택근무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통신기기로 위치를 추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위치 추적을 당하여 소재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사례는 재택근무의 실적과 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택근무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직원이 회사에 제출한 업무 실적이 평소의 절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근무도 평소의 절반만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급여도 이에 비례하여 절반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재택근무를 하고 나서부터 업무 실적이 이렇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임금의 지급 방법을 자금량이나 성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업무 실적이 평소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절반만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실적이 줄었다 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재택근무 도중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무 이탈을 한 사실에 대해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시간 변경 또는 근무 이탈한 경우입니다. 매일 오후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오고 틈틈이 함께 놀기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밤에 대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후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밤에 한 업무는 감안하지 아니하고 낮 시간의 근무 이탈만 문제 삼아 복무규정의 위반으로 징계 책임을 묻고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근로를 대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이 되므로 허용이 될 수 없어 낮에 행한 2시간의 외출은 근무 이탈이 되고 밤에 한 2시간의 업무도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로 인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재택근무 시 선택적 근무제나 재량 근무제를 병행하여 실시하면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택근무의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택근무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수도요금,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회사에서 무료 급식을 못 받은 데 대한 식대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다를 뿐 어디까지나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에 수반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대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온 경우에는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출근한 날에 한해 식사를 해물로 지급하여 왔다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재택근무 중의 재해입니다.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나 서비스 센터에 맡겨두었다가 그것을 찾으러 가던 중 차량 충돌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에 산재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산재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컴퓨터는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구이고, 이를 찾으러 간 행위는 업무 수행과 상당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되어 있게 된 부상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산재 처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면 산재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는 출발 전 회사에 미리 알리고 외출을 하도록 하거나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회사에 행선지를 알린 경우에는 사고 지점이 이 업무상 재해 지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겠죠.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이 차량 충돌 사고를 보면 정면 충돌한 경우, 측면 충돌한 경우, 추돌한 경우입니다. 전국의 시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2천여 건이 넘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부상자는 이 세 가지 경우를 합쳐가지고 약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택근무제를 비롯하여 시차 출근제, 선택적 근무제, 원격 근무제 등 유형 근무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그 활용 횟수에 따라 정부가 간접 농업비를 지원합니다. 잘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